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5%가 올랐습니다.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상승폭은 6월보다 크게 둔화됐습니다. 가족기업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헐리우드에서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던 20대 강도를 식당 종업원들이 잡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다우니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경찰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주로 성인 남성에게 발병했던 원숭이 두창이 영유아에게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품의약국 FDA가 18살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5%가 올랐습니다. 6월보다 크게 둔화된 건데요.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현재 1갤런에 4달러가량입니다. 국제 원유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미국 휘발유 값도 지난 6월보다 1달러 이상 내려갔습니다. Definitely better. I mean, when they were up to over $5 a gallon, it was taxing. You know, it was too much money for us. Right? I'm a working man. I got 3 kids to feed. Having to make life and death decisions at the gas station is too much. 이 같은 기름값 하락으로 미국의 물가 급등세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1년 전 대비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8.5%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6월이 9.1%였던 걸 감안하면 물가 상승 기세는 한풀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달 전 대비 상승률은 0%로 물가가 현재 수준에서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풀이됩니다. We're seeing some signs that inflation may be beginning to moderate. That's what happens when you build an economy from the bottom up and the middle out. 하지만 아직 추세로 보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만 내려갔을 뿐 식품 가격과 주거 비용은 큰 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국제 유가 역시 언제 다시 또 올라갈지 예측이 어려워서입니다. I hesitate to say we've hit the peak. What we really need to see is a streak of a few months where we're seeing sustained improvement across a much broader range of categories than what we're currently seeing. 강력한 긴축에 나선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도 당연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연준이 7월 물가지표를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로 해석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물가가 정점을 찍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까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 신문에 맞춰 공개한 성명을 통해 나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와 특권에 따라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실제로 오늘 검찰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의자 증언 거부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신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또 검찰 질문에 답변을 할 경우에는 검찰의 노림수에 걸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자산 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인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가 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 민주당 소속 흑인 여성 검찰총장인 레티샤 제임스를 저격하며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 사냥의 일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극히 드문 사례로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에선 전직 대통령을 잇따라 사법 처리한 한국의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전례가 화려하다며 2018년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 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박수문입니다.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던 20대 강도를 식당 종업원들이 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헐리우드의 한 식당, 20대 남성이 들어와서는 식사 중이던 노인을 폭행하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갑니다. 도망가던 용의자를 남성 종업원이 쫓아가고 둘 사이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업원이 유도 누르기 자세로 20대 남성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여성 종업원도 용의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4분 후 경찰에 의해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SNS에 올라온 영상으로 출동한 경찰은 20대 범인을 노숙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다우니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경찰을 살해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오늘 현직 경찰관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올해 20살의 남성 칼로스 델시드를 살인과 강도미수, 총기 소지 등 3건의 혐의로 중범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7살 용의자 역시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 정황도 설명했습니다. 비번일이었던 숨진 경관이 운동을 하기 위해 주차장에 도착한 직후 용의자가 총을 들고 접근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다며 이번 사건이 원한이 아닌 강도 살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Officer Solorio attempted to flee by backing out of his vehicle when the suspect fired multiple times. The defendant then returned back to the vehicle where a juvenile was behind the wheel and they fled the scene. 검찰은 경관을 살해한 20살 용의자에게는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0대 공범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이대로라면 미성년 법정에 서게 되지만 기소 혐의에 따라 성인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된 시점은 다소 의아합니다. 구치소 기록에 따르면 20살 용의자가 수감된 시간은 경관이 살해된 당일이었던 월요일 밤 9시 30분, 사건 발생 6시간 후였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용의자와 관련한 단서만 있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데 이후 10대 공범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기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 경관 가족들까지 참석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기소 사실과 간단한 사건 정황 외에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용의자 얼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아직 수사가 종결돼 있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헐리우드 사인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힐스 지역 주택에서 오늘 새벽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로레 캐년 블루버드 인근 8100블럭 윌로우 글렌 도로에 위치한 주택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집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주택에 몰래 들어오려던 침입자를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에 침입하려던 사람들은 강도 행각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격이 가해지자 급하게 흰색 도요타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주택 안에 있던 주민들 가운데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는데 침입자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코인 세탁방에서 한 70대 직원이 세탁방을 침입한 강도에게 망치로 공격당하는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24시간 코인 세탁방의 계산대 뒤로 침입합니다. 남성은 계산대 뒤편 선반에서 집히는 모든 물건들을 훔치고 나가려는 순간 70대 직원에게 발각됐습니다. 둘은 몸싸움을 벌였고 강도는 이곳에서 훔친 망치로 직원의 머리를 4차례 가격했습니다. 직원은 강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았지만 결국 놓쳐버렸고
그는 훔친 물건들을 바닥에 모두 떨어뜨린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코인 세탁방을 찾는 주민들은 피해 직원에 대해 그는 수년 동안 늦은 밤 시간에도 근무를 마다하지 않은 좋은 사람이라며 또 그는 착한 동시에 터프한 남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And very gentle. He speak to you nicely. Very loving. I know him a long time because I've been coming here a long time. 주민들은 타운 인근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런 범죄들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I don't come at night. A lot of people I know like to wash at night because it's empty. But I don't think it's too safe. 피해를 입은 직원은 병원에서 망치로 생긴 외상을 치료한 후 같은 날 근무지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목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로 성인 남성에게 발병했던 원숭이 두창이 영유아에게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품의약국 FDA가 18살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22일 영유아 2명이 원숭이 두창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유아이고 다른 한 명은 미국 거주자는 아니지만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검사를 받은 영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은 이들이 가정 내 접촉으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FDA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에게 노출된 어린이 수가 최근 증가했다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18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아마존이 자사에 입점한 소매상에게 돈을 받고 별 5개짜리 가짜 리뷰를 달아준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아마존은 고등법원에 온라인 사업체 옥션 센티넬과 업체 대표 트레이킹을 고소하면서 해당 업체가 돈을 받고 가짜 피드백을 올려 판매자의 평판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션 센티넬은 어제 오전까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고 별점 5개를 주는 아마존 피드백 패키지를 운영했습니다. 조작 서비스는 한 개의 온라인 매장에 대해 10개의 리뷰를 제공하고 $300를 받는 기본 패키지부터 6개 매장에 100개의 리뷰를 올려주고 $800를 받는 엔터프라이즈 패키지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이 제품 리뷰를 조작하는 가짜 리뷰 브로커에 대응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입니다. 엔진 화재로 승객들을 1시간 반 동안 공포에 몰아넣었던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가 엔진의 제작과 설계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이스탄불에서 이륙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아제르바이잔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이륙 1시간 반 만에 엔진에서 진동과 불꽃이 감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리니까 바로 오른쪽 날개 쪽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해당 엔진은 프레덴 휘트니사가 제작한 PW4170. 국내로 옮겨 조사한 대한항공이 엔진 결함 가능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공기가 지나는 길인 덕트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한항공은 비행 중 떨어져 나간 덕트 부품이 저압 터빈 부분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토부와 제작사, 당사가 함께 정확한 결함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엔진은 점검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해당 부위에 입혀진 코팅이 균일하지 않아 부품이 떨어진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비보다 설계 제작에 문제가 있다는데 무게가 실렸다는 겁니다. 국내에선 대한항공 여객기 11대가 이 엔진을 달고 운항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과 항공기 안전을 위해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내시경 검사 등 주기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레덴 휘트니사의 다른 모델 엔진은 지난해 미국에서 운항 도중 부서지면서 국내 유사 계열의 엔진 사용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이번 사고가 지난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원인을 결론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이 확정될 때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스트 결과 어린이 보행자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단체인 돈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최신판을 테스트한 결과 평균 시속 25마일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서 있는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돔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안전대책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 자율주행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해 보행자 사망을 포함한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83만 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 6월엔 조사 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와 낮은 강우량까지 겹치면서 뉴저지 당국은 가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홍찬우 기자입니다. 주 환경보호국은 주 전역 21개 카운티에 가뭄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 주민, 업체들의 수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현재 저수지 수위와 하천 유량 및 지하수 양 모두 최근 급격히 감소하면서 가뭄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이나 상업시설 모두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션 라트렛 환경보호국장은 앞으로의 기후 및 강수 전망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향후 물 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부 시설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물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0일간 뉴저지주는 같은 기간 평균보다 25에서 50%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0일의 경우 강수량이 평균보다 50에서 75% 줄었습니다. 라트렛 국장은 북부 뉴저지에서 가장 큰 수원인 워라델 저수지와 와나크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히 내려갔다고 밝혔는데 폭염에 따른 물수요 폭증이 물 부족 사태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12개 카운티 최대 300만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와나크 저수지의 경우 9일 기준 물 저장량이 6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버겐 카운티와 허드슨 카운티를 포함한 80만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베올리아 저수 시스템도 현재 물 저장량이 평년 대비 70%대로 30%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 환경당국은 잔디에 물을 주는 횟수를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수영장은 물이 마르지 않도록 덮개로 덮어두는 편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뉴저지주가 주전역 가뭄주의보를 내린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며 2002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수도 공급을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나쁜 주에 캘리포니아가 선정됐습니다. 비싼 물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시니어 케어 사이트 케어링닷컴이 전국 50개 주의 헬스케어와 거주비, 노인 거주시설, 대중교통, 삶의 질 등 45개 요소들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나쁜 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물가 측면에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는데 거주비가 전국 평균보다 55%나 비싼 $1,816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중교통은 50개 주 가운데 38위, 삶의 질도 34위로 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는 버몬트주가 1위에 올랐고 이어 미네소타와 메인,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다 순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학과를 졸업해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연방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사와 석사, 박사 170만 명의 졸업 3년 후 임금을 추적한 결과 대상 전공 분야 75%에서 남성의 임금 중간값이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또 50% 이상의 학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10% 높게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지타운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한 남성은 3년 뒤 같은 학과를 졸업한 여성보다 55% 높은 연봉 $15만 5천 받았고 미시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남성도 여성보다 38% 많은 $16만 5천 연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취업 시장에서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이 직장을 고를 때 남성보다 임금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임금 협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이번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단란한 세 가족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장까지 물이 들어찼던 반지하 집에는 아직도 처참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일가족 3명이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반지하는 순식간에 잠겼고 대피 기회는 일찌감치 차단됐습니다. 차오르는 물 속에서 문은 바깥으로 열리지 않았고 창살을 뜯어내려던 이웃들의 노력도 힘에 부쳤습니다. 이미 동네 전체가
거의 허리 밑까지 다 차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지하 1층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어요. 3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외출 중이던 70대 할머니를 제외하고 40대 자매와 13살 초등학생이 변을 당했습니다. 119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급한 대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뜯어졌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 시점에 이미 천장까지 물이 차에 올라 있었던 자매 중 동생이 생계를 책임지는 집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어머니를 모시고 발달장애가 있는 언니와 초등학생 딸까지 돌봤던 가장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7년 전 입주했는데 20년 넘게 모은 월급을 털었습니다. 직장과는 1시간 거리였는데도 이 집을 택한 건 장애가 있는 언니가 다니던 시설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못 간 건 언니의 생활 반경이 거기에 다 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으로서 본인이 항상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반지하 주택들이 먼저 화를 입습니다. 자연재난의 불가항력성도 있지만 시설의 열악함 또한 원인이 됩니다. 반지하는 기본적으로 통풍, 환기, 침수나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나 시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좀 줘가지고 사수문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끔 하는 게. 전국의 지하 반지하 가구는 32만 호. 정부는 영화 기생충이 한창 화제일 때 일제 점검을 약속한 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없던 일처럼 됐습니다. KBS 뉴스 화영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